일기생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좀 스스로 소개 한번 해볼까요? 소영주 부대변인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소영주입니다. 맥 정치사회연구 소장으로도 있고요. 소장님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기 장성철 소장님의 뒤를 따라서 맥 소장으로 지금. 그러면은 서 소장님 아니면 맥 소장님 어떻게 좀 불러드릴까요? 저는 소 소장이 좋은데요. 네. 예, 지금 뭐 여기 정치인사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맞겠죠. 근데 소장님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 이유가 소장이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몇 주 걸리긴 했지만 다시 오신 우리 박성태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사회 연구소의 박성태 실장입니다. 저희 소장 자리는 늘 비어 있다는 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맞은편에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저 사랑하는 소영주 전 부대변인 제 뒤를 따르시면 안 돼요. 네. 참칭 소리 듣고 공문 받고 방송 잘리고 트리플이에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소장의 길이 원래 그런 길이죠. 앞서 이제 세 분의 장이 계셨고 한 분 남았네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세 분이 다 너무 친하셔갖고 아. 부럽고 질투가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 자리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장을 완전히. 하나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김경민 전 네. 최고까지 소개 올렸고요. 자,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은요. 이거를 사실 좀 당선인이 한 분이라도 좀 계셨어야 좀 직접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당선 축하난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돌려보내겠다. 이거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좀 행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뭐 직접 주변에 이 돌려보낸 당사자랑 좀 친분이 있거나 한 분 계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그 방에 있는 이제 신무자들하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기 기사님 돌려보내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 밖에다 내놓은 것이죠. 예, 진짜 그거를 반송 처리한 건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아니라. 이게 정치적 행위인데 이게 보면은 그만큼 정치권이 골이 깊다는 것이죠. 뭐 저도 솔직히 뭐 돌려보내는 것들이 꼭 맞냐. 또 박은정 저기 의원은 그래도 고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 퇴임할 때 뭐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그 정도 수준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뭐 결혼식 그 부케 받은 친구가 잘 예쁘게 말려서 돌려주는 것처럼. 거죠. 네. 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천하람 의원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네. 본인 얘기 좀 꼭 좀 해달라고. 어떻게, 무슨 본인은 얘기요? 이렇게 네. 물 주는 네. 탈북 사진을 올렸었는데 대통령 나는 왜 물 주냐고 항의를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공은 고고 사는 사다. 최소한의 상호 존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라는 헌법 기관에 대한 존중 그것은 있어야 된다. 그 솔직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사적인 감정을 앞세웠다면 조국 대표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었겠냐.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 때는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좀 손을 내밀었으니까 좀 최소한의 상호 존중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전해 왔는데 네. 대통령이 당선인들에게 난을 모든 여야 가릴 것 없이 보낸 적이 있나라는 전례가 이게 있나라는 좀 좀 생각이 이례적인 들어요. 거예요? 네, 그냥 여당 당선인들에게 의원들에게 보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낸 적이 있나? 이게 관례인가? 뭐 그런 보낸 생각도 적이 들고 있어요. 있어요? 예, 오. 첫 개원할 때 개헌할 땐 보내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내셨어요? 예, 다? 보냈던 걸로 기억해요. 막 그때 또 막 그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 의원들이 막 되돌려 보내고 그러면은 또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뭐 굳이 또 반송하고 또 뭐 비판하는 아이템으로 잡는 게 맞냐. 뭐 정치 뭐 이러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 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쪽의 입장 혹은 뭐 여당의 입장 이런 건 들은 거 그런 없어요? 게 뭐 나올 건 아니죠. 그래도 동- 그냥 이렇다더라 조금 신기가 불편하시더라 뭐 이런 근데 것도 이런 없어요? 행동을 통해서 결국 보시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건데 이거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작년도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 국회의장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난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축하난들을 보내는 건 기본적인 관례고 또 그런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근데 천하람 의원은 이 동양난에 물 그렇게 막 줘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 나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아 진짜 난에 물 주면 안 되는 콸콸 거예요? 물까지 들고 하셔야 아니 되는데 2주에 한 번씩은 흠뻑 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게 어. 관리예요. 흠뻑 줘야 돼요. 한 물을 번.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 올 때. 혹시 죽을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난이? 저도 네.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굳이 일부 반송했다. 지지층은 거기에 난을 버리거나 또는 반송하는 거에 대해서 와 멋있다 환호하겠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실과 여권이 너무 못해서 민심의 어떤 균형은 7대 3 정도가 야권이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런 걸 해서 5대 5로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 환호하는 지지층도 있지만 이건 정말 어떤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경우인데 손을 툭 치고 가는 거거든요. 일부는 뭐 짜릿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특히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할까? 왜 이겨있는 게임을 자꾸 5대 5로 만드느냐? 비기는 게임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저는 야당 의원들에게도 난 보내신 대통령의 너그러움과 정치력에 희망을 맛봤습니다. 무슨 희망을 맛봐요. 올해 추석 때 제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 부부의 추석 선물을 저한테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그동안 못 받았어요. 아니 안 저는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는 것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시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원 전에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특히나 전세 사기 이 피해에 대한 구제하는 거 그것까지 여기다가 이것까지 거부권을 던져놓고 나서 난을 주면 이게 좀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좀 난 같은 거 보내지 말고 좀 협치를 보냈으면 알겠습니다. 내건 받을 그거는 텐데. 국회에서 혼자 상임위에서 볼게. 본회의에서 고집도 없고 따지고 아니, 지금 그런- 마중 나는 그냥 토크가 받으시면 되죠. 넘쳤어요. 이거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민주당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한 주 쉬고 오셨으니까 네, 질문 제일 그렇습니다. 먼저 갈게요. 좋습니다. 아니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좀 바뀌었다던데요? 바뀐 건 아니고요. 바뀌려고 논의하고 있다가 아 논의 정확할 것 중이에요. 같습니다. 논의 예. 중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출마 1년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민주당 2010년도에 정치 개혁과 당의 민주주의의 어떤 확립을 위해서 만든 당원 당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보자라는 것인데 일단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았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지금 선수별로 만나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취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굳이 지금 왜 이걸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논의의 핵심이 아니. 그 사퇴 얘기 시한 변경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 혹은 대선 도전 뭐 이런 것을 염두한 개정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봐요. 벌써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아 오해예요. 그러죠. 아니, 예를 들면 연임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연임을 하겠다고 하면 연임 전에 이런 걸 손대면 본인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고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를 왜 지금 하지? 당헌 당규는요. 본인이 대표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1년 하다가 중간에 고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지금 하시지? 이건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때 하면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당대표 하면서 듣는 게 낫지. 어차피 연임하겠다고 오해받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게 이 규정이 생긴 것들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총재적인 제왕적 총재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당 대표는 안 된다. 이건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도입이 됐고 또 2016년도에 김상곤 말하자면 혁신위에서 이거를 이제 규정을 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임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이런 거거든요. 진짜 와인나무 밑에서 가끔 고치는 식으로 이걸 지금 했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을 지금 숙고하고 있으나 지금 아직 이걸 무조건 고치겠다라는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리하시다면 이거를 지금 손댈 이유가 없죠. 희망사항 아닌가요? 아니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보시기에 어땠어요? 이게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됐는지. 의도로 아니면- 해석이 되죠. IME예요. 여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 양해를 한다 그런 뜻보다도 왜 그러는지라는 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26년 3월 이전에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1년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최소한 지방선거 그 석 달 뒤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는 행사하겠다. 또는 최대한 늘려서 본인의 리더십을 지켜가겠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기가 뭐 단축된다거나 굳이 뭐 지금 대통령이 그런 것보다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때도 당권과 대권 1년 전 분리라는 게 있으면 대응하기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에 따른 예외 규정을 두면 돼요. 굳이 당원 당규를 안 바뀌어도 이럴 때는 이거에 예외를 둔다. 이 말 한마디면 깔끔히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바꾸겠다는 거는 당무의 의결로서 임기를 어떻게 다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당권을 계속해서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설령 안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부적절하죠. 일당 독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도와 룰과 규정과 규칙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바꿔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도도하게 흘렀던 민주라는 단어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아주 낮지만 대통령이 되면 본인과 본인들을 위해서 제도와 룰과 규칙과 법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임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생각 그리고 당내에서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것은 그냥 볼 수가 없어. 라는 독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미지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는지 아직도 민주당을 장악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전 최고. 네. 작은 변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를 위한 거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1년 전이니까 상당히 넉넉한 측면이어서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고 3월 달에 사퇴하면 거의 웬만큼 공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공간의 등에 대한 정리 규정 다 해놓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무리한 일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립감을 갖고 쭉 다 치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있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불편한 이슈는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한 혐의로 이제 재판 결과들이 하나둘씩 속속히 나올 건데 제가 봐서는 지방선거 전에는 재판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1심 결과 정도는 나오겠죠. 그럼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고 총선 참패도 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있지만 2년 뒤에 지방선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에 만약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나면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중도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그립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선거를 앞두게 되는 국민의 민심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당대표와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 2018년도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추미애 의원 같은 분이 만약에 그때 가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고 지방선거를 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이슈가 갔을 때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게 될 것인지 이런 일들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작은 변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저는 대통령 선거까지 이재명 대표가 달려가겠다는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2022년 12월 달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 바꿨어요. 뭐 당원 100% 규정으로 바꿨는데 그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퍼부었던 여러 가지 비난 성명과 논평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 그래서 그거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읽어봤을까요? 근데 읽어봤을 거는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의 혼선을 막겠다는 게 큰 대전제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또 분석을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 주장했던 바들이 그러니까 대권에 도전하는 다른 주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공정의 룰에서의 어떤 이 말하자면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다 해서 공천까지 휘두른 대표가 대권에 도전합니다.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그 지방선거에 공천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표를 주겠어요? 당연히 자기한테 공천한 사람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어떤 좀 공정한 경쟁들을 그래도 깔아놓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2016년도에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이 세 분도 얘기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들을 계속해서 야기시키는데 단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안 한다면 이 당헌당규 개정 자체는 또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정치적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연임에 대해서 확실시하는 분위기로 얘기가 흘러가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인데요.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높게 나오지만 일반적인 수치로 볼 때 이 대표 연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가 49%로 적절하다 39%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 내의 의견과 전반적인 여론은 또 다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민심과 당심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7월 초에 이제 연임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헌당규 개정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무조건 한다는 발표를 하는 게 확정적일 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아직 생각합니다. 비판하기는 이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그리고 이런 여론 자체가 민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당헌당규 부분들이 이제 연관을 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야 각 정당이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게 지난 국민의힘이 당심은 민심이다 하면서 당원 100% 룰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총선에서 망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을 거라 우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가 실수하는 것들이 당심은 이 모터에 이 배에 달린 모터나 조타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큰 민심의 물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을 잘 잇고 당심과 조화롭게 가야만 이 정치권이 좀 신뢰를 얻고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민심은 역행하고 있는데 그 당심이라는 그 하나만 붙잡고 가면 그건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현재 본인의 연임, 그다음에 당헌당규 개정 이런 부분들도 꼭 당심에만 주력해서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목표가 당권 주자, 뭐 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이미 해봤고 대선 주자잖아요. 대선 주자면 당원들의 마음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심을 사야 되거든요. 지난 대선 때 25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대 숙제는 그 25만 표를 최소한 더 얻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앞서 이제 MBS 조사에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 당헌당규 개정, 이재명 대표의 임기를 더 늘릴 수 있게 또는 연임 문제, 연임이야 뭐 마땅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양해할 수 있지만 당권을 계속 공천권도 행사해서 대선 주자가 유리하게 되려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나라고 뒤에 25만 넘게 잡아서 250만이 생각한다면 대선 주자는 될 수 있어도 대통령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민심을 생각하고 계속 행동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불안감. 뭐냐면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볼 때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권의 거의 압도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가 약간 위협받고 있나라는 불안감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담대하게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옆에 있다면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예. 겁이 많은 건지 교만하고 오만한 건지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번 정치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인들은요 거울 보고 정치하면 안 돼요. 상대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메시지 내고 저런 행동하니까 지지율이 낮아지는구나. 나 저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삼아야지.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울 보면서 나르시즘에 빠진 거예요. 아, 나 잘생겼네. 네, 많은 국민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거거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권도 본인들 권력 오만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민주당에게 총선 승리라는 거대한 선물을 줬잖아요. 그 선물 받고 나서 또 이렇게 자신들의 울타리를 치면서 지지자들만 보는 그러한 정치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너무 서글퍼요. 알겠습니다.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권의 어떤 그 권리를 조금 높여가는 방향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당원 투표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됐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여론조사에서 또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적절성 응답자의 47%가 부적절하다 하면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나온다고 합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전당대회에 나올 분위기가 아니면 이렇게 좀 여론에 들끓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전당대회 안 나올 거면 이제 부인을 할 텐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지금 나왔던 건 전 국민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까지 함께한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보는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상 너무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70%. 네,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요. 여러 국민의힘 있는 주자들 중에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쏠리는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전당대회에 소환하려고 하나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광고 듣고 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는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 지금 이렇게 출마할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지금 김 전 최고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시던 참이었는데요. 왜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이렇게 많이 예.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보수가 희망을 잃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4년 전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무너졌지만 그래도 변화하고 혁신하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왔어요. 그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주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래서 오냐 마냐 하다가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임기를 아예 늘려버렸습니다. 한 1년 정도 충분하게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래서 총선은 참패했지만 뉴스의 중심을 당시 김종인 비대위가 다 끌고 갔거든요. 저도 거기 함께 있었고.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뉴스 혹은 대통령실의 뉴스를 보면 새로운 희망 아니면 뭐 변화 이런 가능성들을 거의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도저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좀 뭔가 바꿔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그립감이 너무 세다는 게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아니었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다 보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과 용산의 그립감을 헤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경원 대표 되게 훌륭한 정치인인데 한번 대통령에게 이렇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면 바로 뒤로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 보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분리돼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유승민 의원처럼 아예 대통령과 용산 그리고 국민의힘과 분리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또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하는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한동훈 위원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건데 이건 이제 기대고 그 기대를 현실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다. 그건 이제 시험 때 올라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네.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나오면 될 겁니다. 되죠. 근데 되니까 나오는 건 좀 우습잖아요. 그 나올 거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국민적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과 메시지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양재 도서관에서 아직 다 못 찾은 건 아닌가. 아니, 비전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99.9% 나올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0.1%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0.1%. 김무성 대표 체제를 반면교사를 좀 삼아라라고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근들에게 좀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저희가 훌륭한 보좌관 덕택으로 압도적인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지만 네. 최고위원들이 우리 편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권한과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 원내대표도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친박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당대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가 당대표 되는 거는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누구와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최고위원들 정치적 러닝. 무리가 없군요. 네. 같이 함께할 동료가. 그러니까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음. 과반수 이상을 함께 당선시켜야 본인이 대통령실에서 또한 윤핵관들이 뭐 당신 한동훈 왜 그래 막 이러더라도 지도 체제를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숙제가 아직 안 풀리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저희 추측입니다. 김병민 전 최고가 함께하실 생각은 없어요. 오. 저는 전혀 선거에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단 한동훈입니까? 약간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트라우마. 아니 선거는 지난해에도 전당대회 치르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 아세요? 단 한동훈 선언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입 모양이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는 전혀 히읗까지 갔다가 아니 근데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에 약간의 반론을 드리면 지금 있는 제도 아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보통 팀을 짜서 나오는데 당 대표는 한 표를 찍고 최고위원은 두 표를 찍어요. 그럼 두 명의 런닝메이트를 찍어서 같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천년 최고위원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4명 정도는 같이 무리를 지어 나올 수 있고 또 여성 한 명은 4등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하나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팀을 짜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좀 어렵대요. 왜냐면은 선수가 없대요. 아니 내 편 들어. 이거 저의 순위 추측이에요. 네. 예, 걱정이가 아니라 내 편 들어줄래? 대통령 편 들어줄래? 아직까지 임기가 3년 남아가지고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대통령하고 차별화하면 내가 한동훈 위원장 편 들면은 3년 동안 나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숙제가 아직 안 풀린 것 같다. 아니 그래서 뭐 지구당 얘기도 꺼낸 거 아니에요? 원외 정치인들을 조금 이렇게 호감을 사서 함께하자는 신호를 이렇게 사부작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낙선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구당 부활 문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자꾸 정치개혁의 퇴행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들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김병민 위원장님 있지만 지금 낙선했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못 해요. 후원금도 못 모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사 나와가지고 여기 출연료 받아서 지금 아이들도 키우고 사무실 운영비도 되고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현역 의원들은 후원회도 조직하고 사무실도 딱 구성하고 지역의 부위원장들 해가지고 조직 쫙 관리하고 이게 정치 개혁입니까? 이거는 정치 알겠습니다. 퇴행이죠. 일단 지구당 얘기는 조금 이따 예, 조금 예, 더 예.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팀을 꾸려서 이렇게 쫙 나타나는 거 어쨌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이건 저희 말씀이신 거. 추측입니다. 아, 순전히. 추측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추측이시고. 이미 페이스북에 30일 날 썼잖아요. 글을 올려서 정치개혁 주제로 본격적으로 썼거든요. 본인이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나올 가능성이 큰데 사람 이름 모르니까 최종 이걸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주문할 때 대체 뭘 주문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건 아니냐는 입장이었는데 페이스북에 그 글을 쓴 순간 이렇게까지 하고 안 나온 거면 장난친 것밖에 안 돼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본인이 결심이 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후퇴하면 완전히 간동은 됩니다. 아 근데 한번 그러면 세게 결심이 받다가 섰으면 함께할 어떤 이런 팀원들도 대충 좀 생각해놓은 구성이 있을 것 일단 같아요. 뭐 지도부- 장동혁 예,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럴 수가 예. 지도부나 원내에 일부가 있을 것이고 또 사실은 전당대회를 준비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측근에게 물어봤는데 아직 그런 팀은 짠 것 같지 않다라고는 하는데 뭐 또 물밑에서 정말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비밀스럽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팀에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 참여가 안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손들어서 나 이 사람 지지해요 이게 안 돼요. 그것도 웃겨.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어떤 거냐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인터뷰 등의 사람들이 한동훈 편에서 얘기하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상황처럼 보이고 전당대회 일정들이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어제 당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니까요. 일정 좀 들으셨어요? 아, 못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던데 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7월 말 8월 초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올해 올림픽 있잖아요. 예. 올림픽이 7월 말에 시작해서 8월 중순경에 딱 8월 11일에 끝나요. 딱 끝나니까 그러면 그러네요. 여기에 맞춰 갖고 만약 전당대회를 만들면 이거 완전히 꽝이다. 아. 그래서 그 7월 20일 전에 하든가 아니면 아예 8월 말에 하든가인데 8월 말에 하게 되면 결국은 선거운동 캠페인하는 기간 동안 올림픽이 또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직자 말은 7월 올림픽 전에 하는 게 아무래도 수순 아니겠냐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보면 이제 후보 등록이 곧 다가왔다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있으면 이제 오늘 이제 6월 달이 시작됐으니까 아주 곧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다음 생각을 주 하죠. 정도에는 해야 되는 게 이제 맞죠. 시기상으로. 그래서 다음 주 정도 하시든 뭐 7월에 하든 8월에 하든 국민의힘이 하시는 것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올라가는 계단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옆에 이제 뭐 좀 편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때 세력이 붙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22대 10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공식적인 활동을 못 하더라도 스피커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한동훈 편에 서겠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3년을 가면 나도 같이 죽겠구나. 라는 선언들을 할 공산이 커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세 번째 계단. 첫 번째는 그때 케이시 인증 직구 문제 반대 의견을 냈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 나는 굉장히 현명해. 두 번째는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정당개혁.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계단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정치인으로서의 완벽한 어떤 뭐라자면 식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세 번째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22대 들어서 특검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특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예 반대 입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는 22대에 출격해서 국민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같이 안 가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니, 이게 그것까지는 나중에 얘기해. 엘리트들의 그 오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되고 실패할 나서 것이다. 저는 앞서 이제 장성철 소장님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최고위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봐요.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이거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모두 발을 캤어요. 추경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조금 이따 의총에서 알고 다시 의총에서 뵙고요. 저희는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야당의 무리한 정치 그러면 그냥 한동훈 위원장 혼잣말 한 거예요. 의원도 아니고 또 다른 의원들이 별로 없으면 말의 무게가 없어집니다. 그냥 자기 주장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극심한 갈등을 겪을 때 봤잖아요. 당원들의 여러 같은 성원과 지지를 얻은 이준석 대표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었지만 당시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그만큼 셌고 사실은 고립됐었죠 뒤에는. 그래서 결국은 탈당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은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기가 쉽다. 김병민 전 최고는 이제 그래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의 호감도 갖고 있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밥 먹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밥 먹고 체할 거예요. 밥만 먹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때는 전당대회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원외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이 지지 동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다른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내 이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도가 너무 높게 포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가느냐가 달려 있는 건데 뭐가 다르냐면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상당히 좀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개혁을 하려고 해도 보수의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개혁에 나서게 되면 그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내면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가가 아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덫이 향후의 미래에도 변화를 줄 거라고 봅니다. 박 실장님, 박 실장님, 네. 제가 언제 출마한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아니 저도 출마 저의 뭐 실패, 장난? 이재명 당대표한테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말해보세요. 해본 적 있어요. 네, 자꾸 어. 저기 이상민 크리에이터 자리를 넘보시는데 이러면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와가지고 아니, 근데 이의를 이제 제기할 수 있어요. 잘하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자꾸 뭐 이렇게 장난이라느니 또 되더라도 실패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아니, 전망이니까요. 근데 전망. 솔직히 예측. 저도 예. 그럴 것 같아요. 장수생님의 더 나빠요. 성대모사가 2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2달 전에 되게 비슷했거든요. 네. 그만큼 장수생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식었어요? 아, 애정은 아니고 관심이 식었다고 볼 수 있을 식었어요? 것 같아요. 더 네. 분발해서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이 한동훈 특검법 고발사주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저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가정적이잖아요. 네. 첫 번째 민주당 이거를 같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 줄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난제긴 한데 일단 통과시켜 준다는 전제하에 주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렇죠. 하면 뭐 조국 혁신도 12석 갖고 이걸 통과할 일은 만무하고요. 민주당이 오케이를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동훈 그러니까 위원장 한동훈 입장에서. 위원장이 만에 하나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을 이끌어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각을 세우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 되겠네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는 만나야죠. 아 그래요? 만나긴 만나는데 저는 정확하게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을 예전처럼 그러니까 임명된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 잘못했잖아요. 뭐 국민적 시각이 맞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불경스러운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저 경로설이 있었고 뭐 이제 윤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더 진일보해서 본인한테 칼을 들이댄다. 그럼 한동훈 특검법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단순해요. 본인하고 배우자는 보호하고 내 적은 쳐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돼서 본인한테 동지가 되면 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고 아니면은 통과시켜 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복잡할 되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완전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가정을 거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처리가 된다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처리가 되면 다시금 한동훈 위원장을 고난의 서사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띄워주는 겁니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완전 한동훈이냐 아니냐인데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법률적으로 자기한테 조금만 흠집도 나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한동훈 위원장의 특검 대상으로 가더라도 청담동 술자리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두 번째로 두 번째 가정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다? 그럼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을 두 단계 세 단계 띄워주는 거라 이거는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야기다. 그러면 김 전 최고 말씀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안 도와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함께 하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인물에 대한 어떤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이 21대부터 계속 대통령이 막아서는 게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안 받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만 집중해도 굉장히 이 당력을 모으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을 받아서 세 개로 간다 그러면 전국이 그냥 뭐 특검밖에 안 하느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뭐 꼭 한동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특검을 하나 더 얹어서 갈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당장 최혜병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시급하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요원한 일 같아요. 저도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내놨는데 뭔가 상당히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지만 조국 대표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략적이거나 뭐 정략적인 걸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상당히 정략적이 됐다.
왜냐면은 민주당도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면 너무 특검이 남발한다는 얘기도 듣게 되고 또 일부 주도권을 조국혁신당에 넘겨주는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맥수 소장님은 이게 받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굳이 특검법 남발에 대한 여기에 대한 거부의 명분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안 받을 것 같고, 근데 굳이 이렇게 뭐 할 필요는 있느냐? 조국혁신당만 놓고 보면 뭐 어떤 그 현안이나 이슈를 끌고 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대선 주자가 되거나 될 가능성이 높으면 그때 해도 돼요. 지금은 설령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굳이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냐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 과정 중에서 조국혁신당이 공약처럼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 차원에서 한 것이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위한 특검법안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흐지부지 될 거예요. 어차피 이게 뭐 바로 또 본회의 상정돼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대략 뭐 또 1년 정도 걸릴 텐데 조국 대표가 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또 감옥 가게 되고 또한 민주당에서 협조 안 되고 또 여론조사 해보니까 뭐 이런 법안을 왜 발의를 했어? 라는 분위기가 더 많으면 그냥 흐지부지 뭉개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있게 볼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상황 조금 정리를 하면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과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냈고 이제 조국혁신당은 따로 또 1호 법안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장성철 소장께서 지구당 부활에 관해서 이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찬반 입장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정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낙선자나 정치 신인들은 정치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사무실을 못 둬요. 그리고 유급 직원도 못 둬요. 그리고 중앙당 지원도 못 받아요. 후원회 모집도 못 해요. 정치 신인이 정치할 수 있는 방안을 완전하게 막아놓은 법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구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 이게 뭐 다시 하는 건 안 된다. 뭐 대표적으로 대구에 있으신 분도 반대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를 갖고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위협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말씀한 대로 지구당이 폐지됐던 거는 당시에 차떼기 문제 때문에 그 갑자기 오세훈법을 만들어서 2005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지금 보면 한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회계 이런 투명성들은 여러 가지 기술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가능하고요. 특히 지구당 부활은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보면은 현역 의원이나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 그다음에 좀 배우고 가진 사람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당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만 뭔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에 입문하고 마치 권력과 돈 외에 정치를 그냥 뭐 어떤 취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그냥 부가 서비스처럼 본인의 어떤 이력 차원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 발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당이라는 것은 정말 돈이 없고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가지지 못했어도 정치적인 신념, 이상, 가치 이런 역할들을 이 정치권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구당을 통해서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발판이기 때문에 저는 지구당 부활은 여야가 좀 말이 나온 김에 22대에 조속하게 빨리 이걸 처리하는 것들이 맞는 방향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득권은 아니고 그냥 납세자인데 네.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반대예요. 저는 반대고요. 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외위원장들이나 그 뭐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나서 도대체 생활은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못 두게 됐지만 사실 개인 사무실은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 둡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사무실이 아닌 거죠. 예, 예. 그럼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 급여가 나가요. 그래서 사실 운영비가 나는데 김연아 전 의원 사례처럼 그러면은 각 운영위원장들이 당협 운영위원장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기도 하고 해서 운영비를 꾸려서 어렵게 꾸려 나가긴 해요. 그런데 과거 같은 지구당이면 뭐 사무실도 내고 직원을 내고 그건 또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당은 돈이 더 필요할 거고 정당 보조금을 더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온라인이 발성화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외 지구당, 원외 지역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원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어서 120일 전만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후원금 무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풀어주면 돼요. 굳이 지구당을 안 만들고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후원회 회계 같은 것도
정부나 그 선관위에서 감시를 할 수 있게 하고 다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그런 내역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꼭 지구당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구당을 만들게 되면 이 지구당 자체가 뭐가 되냐면 당대표의 직속 조직들이 돼요 다. 지금은 당협이나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도당까지만 광역 시도당까지만 직속 조직이 되는데 좀 더 이 권한이 많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이기도 해요. 물론 지원도 해주지만 사실은 당대표의 직속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IT가 잘 발달된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 노회찬 전 의원 문제 있었을 때 그 원외위원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봤는데 각 지방의회 있잖아요. 거기 한 50평 정도만 빼서 지방에서 반발을 하겠지만 50평 정도 빼서 교섭단체는 방 하나씩만 주고 방도 크지 않아도 돼. 이 방보다 작아도 됩니다. 하나 주고 공용으로 직원 1명 공무원이 두고 교섭단체가 아닌 곳은 방 안에서 같이 지내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 사무실이나 이런 비용은 많이 아껴질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식의 각 지역 의회나 이런 데랑 활성화돼서 뭐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해주는 건 좋은데 따로따로 사무실 그건 뭐 원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사무실을 굳이 그렇게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네.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아, 예. 네. 그럼요. 지구당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지구당 여기서 부활에 지구당 대해서. 해본 사람 당협위원을 당협위원장 했던-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하실 그-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저도 조금 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 정치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100%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진짜 돈이 많이 경제적인 여건이 있지 않고서 정치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정치 소비자 입장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 물어보면 지구당 부활? 하면 다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2004년도 오세훈법 당시 2004년 3월에 정치관계 3법이 개정되게 되는데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 당시 오세훈 초선 의원이 정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끊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업에서 돈 받는 관행도 끊어내고 정치 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린 네. 건데 20년 기간 동안 새로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근데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 개혁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것도 같이 가자 그러면 힘을 받을 텐데 다른 거 다 없이 여야가 같이 손잡고 지구당 부활만 하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구당 부활하면 기득권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되게 되면 새로운 정치 신인 우리 서영주 맥 소장님 같은 분들이 지구당 위원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딘가 국회의원의 기득권, 당협위원장의 기득권을 빼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더 사라지게 됩니다. 차라리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냐. 예를 하나 들자면 원외위원장들과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득권을 2004년 오세훈법처럼 내려놓을 거면 지방의회 공천권 폐지해야 됩니다. 아. 이런 주장들이 세게 나와주면 국민들, 정치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야 얘네가 뭐 좀 바뀌는구나 하면서 변화가 있을 건데 갖고 있는 기득권은 다 움켜쥐면서 우리가 정치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자라고 가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일까 싶어서 우리 동료 원외위원장들한테 굉장히 욕먹는 발언인 걸 알지만 이거는 좀 진지한 정치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좀 의외네요. 이게 원외 정치인으로서 찬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들었는데 이중덕지에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네, 정치 네.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있다. 지금 어렵게- 전반적으로 찬반 논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어요. 근데 네, 장 소장님. 지구당 폐지 근본 취지는 고비용 정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 현역 의원도 지역에 사무실 두면 안 돼요. 근데 현역 의원은 지금 사무실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신인들이나 도전자들은 사무실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2004년도 처음 했을 때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 다 폐지했어요. 그 지역에 사무실 안 뒀어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편법 이용해가지고 후원의 명목으로 사무실 둘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로 둘까? 이렇게 해가지고 현역들은 지금 사무실 내고 있거든요. 그럼 지구당 폐지의 근본 취지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용이 없다. 이미 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다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건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놓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하고 후원에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더 건전한 대안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궁금한 거 하나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찬반 여론들을 뭐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더 좋은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지구당 논의가 뭔가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낸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그래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른
정치적 속내나 목적이 있어서 요 지구당 부활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 당연한 정치인들이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되나요? 본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리고 계산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거는 정치 행위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구당을 가지고 특정 누군가를 견제한다. 또 누군가에게 어떤 지구당이 득이 되고 어떤 사람이 실이 되기 때문에 비판 여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구당 부활권은 한동훈 전 위원장만 얘기하면 원외위원장들한테 점수 따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 좋은 정치개혁안을 던져서 본인의 어떤 득을 취하는 것들 저는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런 그거는 이야기였고. 뭐 정치인들은 해야 될 행위입니다. 네, 김 전 최고는 어떻게 저는 포기하세요? 오세훈 시장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오세훈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물어보잖아요.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지구당을 없앴던 걸 단순히 부활하는 것만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 개혁인가를 고민했을 때 매우 많은 고민과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만들었던 법안이라면 지금 현재 2024년 20년이 지난 지금의 오세훈법은 어때야 되는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지구당 부활? 이게 능사가 아니다. 본질은 결국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당대표의 권한을 내려놓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원외위원장들이 지구당 위원장이 되고 나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기득권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선행이 될 때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잠깐만 하면 지구당 부활은 이런 거예요.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양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으면 정치개혁에 큰 양복을 사면 와이셔츠도 하나 사야 되고 구두도 사야 되고 이런 듯이 넥타이도 사야 되고 이걸 하나 던져놓으면 여러 가지로 정치개혁에 대한 파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광고 듣고 오죠.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 서영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